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까지 뭐 머신러닝 기법들이랑 간단하게 딥러닝에 대해서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딥 뉴럴 네트워크, 저번 시간에 백프로파게이션에서 대해서 다루긴 했는데 뭐 대과수에서 좀 자세히 다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한번 자세히 다뤄보는 거면 좋을 것 같아서 백프로파게이션도 준비했고, 그리고 뭐 레귤러리제이션에 관해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뉴럴 네트워크, 대표적인 뉴럴 네트워크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었는데, 딥뉴럴 네트워크가 결국 이런 히든 레이어스들을 여러 개 쌓는 거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는 어, 퍼셉트론에서는 뭐 엑소월 프로블럼 같은 걸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층이면 해결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개를 쌓아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델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백프로퍼게이션, 뭐 역전파 알고리즘 이런 걸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시켰다.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간에 많은 레이어들을 이렇게 쌓고 또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인풋과 아웃풋을만 넣어주면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 부분에 어떤 뭐 가이드를 주지 않고도 알아서 모델이 인풋과 아웃풋만 가지고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추상적인 레프레젠 표현을 학습한다. 약간 컴퓨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피처들을 학습한다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해주지 않아도 이런 모델이 잘 학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트랜스퍼 러닝이 어떤 모델이 학습한 그런 리프레젠테이션 값들을 다른 태스크에서도 가져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늘 얘기하지만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좀 단순한 펑션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냥 굉장히 단순한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계산을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뭐 머신러닝 프로블럼을 정의해야겠죠. 뭐 우리가 첫 시간에 TPE를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태스크, 퍼포먼스, 익스피리언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시킬지를 먼저 목표로 삼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선택합니다. 모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뭐 MLP 모델이긴 한데, 뒤에서도 뭐 CNN, RNN, 뭐 LSTM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그리고 일단 로스 펑션을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엔 그래서 로스 펑션을 선택해서 이걸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레귤라이저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뒤에 가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델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죠. 이게 곧 학습을 하는 거고, 이게 곧 학습 과정인 거고,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뭐 W라던가 이런 거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 이게 곧 트레이닝인 거죠. 아니 뭐 또는 뭐 러닝이라고도 하는데, 네, 훈련하는 거나 뭐 학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뭐 테스트 해보면 된다 라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적화는 어떻게 시키냐, 이제 전에 오브젝티브 펑션 뭐 아니면 로스 펑션 이런 애들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떤 간단한 예시들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예시인데, 우리가 이걸 직접 계산할 건 아니고, 어떤 뭐 스코어 펑션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라고 하면, 어떤 스코어 펑션이라고 어떤 최종, 이게 MLP잖아요. MLP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MLP였는데, 어쨌든 그 MLP의 최종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간에 뭐 SVM 로스, 프레딕트에 대한 SVM 로스를 뭐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시다. 뭐 그리고 레귤러리제이션이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거고요. 그래서 토탈 로스는 뭐 이렇게 로스 데이터의 로스와 그 어떤 레귤러리제이션을 더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결론으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W1과 W2를 학습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는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로스 펑션 L을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의 관점으로 편미분을 해준 다음에 그렇게 구해진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가중치들을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레귤러리제이션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억제제예요. 억제제. 무슨 억제제냐? 우리가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면 오버피팅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모델의 복잡도를 방지해주는 역할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털로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토털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귤러리제이션 텀도 함께 최소화시키는데 그 말은 곧 복잡도를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물론 복잡도만 최소화시키는 건 아니죠. 이 데이터 로스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복잡도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어떤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 뭔지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이런 뭐 MLP가 있다고 합시다. 그 MLP에서 인풋 값 X에서 첫 번째 뭐 히든 레이어의 값을 구하고 그 히든 레이어에서 또 아웃풋 레이어의 값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에러를 계산하고 그 에러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이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양인 거죠. VH는 뭐 기존의 VH에다가 델타 VH 만큼을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걸까. 사실 원래 마이너스긴 한데 요 식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포함돼서 없어진 거라 어쨌든 이게 플러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마이너스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방향이 원래 이렇게 되면 여기 양수잖아요. 양수인데 우리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로스 펑션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식에는 얘 안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W 뭐 HJ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프로퍼게이션의 방법을 통해서 가중치들을 학습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고 왔는데 진짜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F라는 아웃풋 레이어라고 할까요? 아웃풋 레이어가 있다고 치고 중간중간에 뭐 플러스 곱하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계산한다고 합시다. 뭐 중간에 논리니어 펑션은 제외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간단한 예시에서 우리가 x 값이 뭐 마이너스 2, y 값이 5, z 값이 마이너스 4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레디언트가 계산될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인풋은 이렇게 들어오고 q는 그러면 3이 되겠죠. 그리고 f는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히든이 될 거고 얘가 뭐 히든이 될 거고 얘가 뭐 아웃풋이 되겠죠? 그럼 이제 x, y, z를 어떻게 업데이트 시키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 시킬 때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펑션들이 이제 q는 x 플러스 y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일 거고 뭐 f는 qz 이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레이와 두 번째 레이어를 이어주는 함수일 거고요. 이게 마지막 두 번째 레이어와 마지막 레이어를 이어주는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니까 각각의 뭐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주게 되면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여기 z가 아니라 여기 x입니다. 그래서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뭐 y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각각 당연히 1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f도 q와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z와 q가 나오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백워드 패스로 어떻게 그레디언트가 계산되는지 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f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당연히 뭐 f를 f로 나눠준 게 아니라 뭐 미분하면 당연히 1일 거잖아요. 편미분하면 1일 거고, 그 다음 이제 z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파셜 z 분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전에 구했으니까 요거죠. q 값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q 값이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레디언트가 3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y나 x를 구하려고 할 때는 체인룰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바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y에서 f로 바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q 한번 거쳐주고 그다음에 y로 바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업스트림, 윗부분의 그레디언트를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되고, 로컬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싶은 게 y죠. 그래서 그 y에 대한 그레디언트,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지금 얘는 우리가 뭐였죠? 얘죠? 얘인 거고, z 값일 거고, 그럼 얘는 1이니까 결국 얘도 z 값이 되겠네요. 그죠? 결국 z 값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z 값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인 거죠. 얘가 마이너스 4인 거고, y에 대한 최종 그레디언트는 이제 요거 곱해준 거, 이 값이 1이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4가 되겠죠. 좀 자세히 쓰다 보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4라는 최종 그레디언트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x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로 구해줄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안 바꿨네요. 요거 x고 이것도 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4인 거고, z니까 마이너스 4인 거고, 이게 어차피 똑같이 뭐 1일 테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주는 거고, 우리가 뭐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뭐 러닝 레이트를 뭐 0.1로 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할 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0.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가 업데이트가 되면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x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된다 하고, 뭐 y도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얘가 w, 이게 가중치이고 이게 뭐 인풋 값이었다 하면 보통 얘만 업데이트 시킨 하겠죠, 가중치를.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전부 모두에 대해서, 모든 인풋 값에 대해서 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봤는데, 어쨌든 학습할 때는 가중치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니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이 진행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 시켜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뭐 이런 x, 뭐 인풋이 x나 y 뭐 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퍼셉트론의 인풋이 두 개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x와 y가 있고 z가 있다고 치면, 로컬 그레디언트는 요거인 거죠. 우리가 z를 이제 y로 미분한 거, 그리고 z를 x로 미분한 거, 편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저 위는 z가 이제 로스, 뒤에 이게 사실 이게 더 이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로스와 z까지의 그레디언트를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컬이랑 업스트림은 이제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x한테는 로컬 그레디언트가 얘고 얘인 거, 업스트림이 얘가 되는 거고, 또 z 입장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종 x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x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얘잖아요. x 로스, 결국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주고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준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운스트림은 이제 마지막 최종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에 대한 그레디언트인 거고, 그 다운스트림이 업스트림 곱하기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플로우에는 뭐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더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레디언트를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4 더하기 4에서 7이 나왔는데 이전 그레디언트가 2였다. 그러면 똑같이 2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그냥 똑같이 들어가고, 이제 곱하기 연산이 나오면 이제 약간 수합해서 값이랑 이제 그레디언트랑 수합해서 들어간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3이 여기로 간 거고 2가 여기로 간 거죠. 계산해 보면 이거 직접 사실 미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분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직접 미분해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패턴이 왜 뛰는구나를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커피 게이트 그냥 똑같이 복사하는 거는 그냥 당연히 그레디언트를 이제 더해주게 됩니다. 그레디언트를 더해주게 되고, 맥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한쪽에만 흐르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니어 펑션인 거죠. 우리 뭐 액티베이션, 이거 조금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스텝 펑션의 역할을 하겠죠. 스텝 펑션. 왜냐면 맥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물론 스텝은 1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최대인 애가 뭐 오면 5가 되는 거라. 약간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스텝 펑션은 아니긴 하네요. 아무튼 어쨌든 얘가 그냥 논리니어 펑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 같은 이런 논리니어 펑션이 있으면 이제 그리디언트가 이제 최대인 쪽으로만 흐르고 아닌 쪽, 최대가 아닌 쪽들은 다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이제 한쪽에만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퀴즈를 준비해 왔는데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시정지 해서 해놓고 직접 A번부터 2번까지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죠? 일단 해보시고 일시정지 누르시고 해보시고 나서 해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딥러닝 수업에서의 이제 과제였는데, 김현우 교수님의 과제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 프로파게이션 직접 스스로 해보면 어떻게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 되는구나 해서 좀 이해하기가 좋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푸셨다는 전제하에 네,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번부터 풀어보자면 뭐 렐루랑 곱하기 더하기 그리고 이 변수들 이용해 가지고 이퀘이션 써라. 지금 현재 보여준 이 그래프에 있는 이퀘이션을 써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보면 지금 보면 첫 번째로 x0와 w0가 곱해져 있고 x1과 w1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또 더해지죠. 그러면 w0 플러스 w1 곱하기 x1 더하기 또 w2로 더해지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은 렐루 펑션으로 감싸고 있죠. 우리 렐루 저번 시간에 다뤘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렐루가 이거였는데 0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뭐 입력값이 0보다 크면 입력값이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다면 입력값이 0보다 작으면 그냥 0이 나오게 되는 그런 논리니어 펑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감싸지겠죠. 그래서 최종 뭐 y를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뭐 없으니까 일단 됐고, 그래서 A번은 이렇게 나올 거고, B번은 뭐 다른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냐라는 건데, 사실 뭐 이거는 덧셈 연산의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라 빠르게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냥 덧셈의 순서를 바꾼 거라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바꿔도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더하기 자체 뭐 연산 순서 바꿨다고 해서 뭐 그레디언트가 바뀌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뭐 그냥 그런 문제였고요. C번은 미분해봐라, 직접 미분해봐라 라는 거고, 이제 AX 같은 경우는 AX라는 단순한 함수가 있다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이제 A가 나오겠죠. 뭐 C 플러스 X라는 함수가 나오면 얘를 미분하면 1이 나올 거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렐루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0보다 클 때 그레디언트가 1이 되겠죠. 그 다음 뭐 X가 0보다 작다면 그레디언트가 0이 될 겁니다. 왜? 애초에 F 자체가 여기는 X니까 이게 dX가 될 거고요. 여긴 d 0이 되니까 X에 대해서 얘는 이제 X를 X로 미분하는 거니까 1이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상수를 X로 미분하니까 0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주시면 되고, 음
그리고 d와 1을 풀어보자면 지금 입력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w랑 x0 이런 애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써봅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색을 이제 입력값을 검정색으로 위에다 쓰고 그레디언트를 아래에다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화살표 위아래다. 그래서 w0는 2고 x0는 0, w1 위에다 쓴다 했죠. 그리고 w1은 -1, x1은 1, w2는 2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얘 0일 거고 -1일 거고 계산하면 2고 계산 -1이고 1이고 1이 되겠네요. 왜냐면 렐로는 이제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애는 그대로 가져가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그레디언트는 당연히 1이죠. 뭐 이게 만약에 y라고 하면 y에 대한 그레디언트니까 당연히 1일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렐로의 그레디언트 계산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0보다 크죠? 우리가 계산해놨죠? 그래서 그냥 1 쓰면 되는 거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희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나눠준다 했잖아요. 여기 에드 게이트. 그래서 1이 똑같이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직접 계산을 해보자면 뭐 z를 w0 x0 플러스 w1 x1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뭘로 할까요? k라고 하면 k는 z 플러스 w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요 부분 요 그레디언트면 이제 k를 z에 대한 그레디언트니까 그럼 얘는 사실 나눠주면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결국 우리가 뭐 여기 최종 y라 했으니까 이거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운스트림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건 다운스트림이 아니라 로컬 그레디언트인 거고 이게 로컬 그레디언트인 거고 요게 업스트림이겠죠. 그래서 로컬이 이제 1이라는 거죠. 직접 미분한 값이 1인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했던 요게 1이 되는 기 때문에 그냥 얘가 1이라서 1이 아니라 얘랑 곱해져서 1이 되는 거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1, 1이 된다. 다음은 더하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똑같이 분배가 될 거고 곱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곱해져서 들어간다 했었잖아요. 이렇게 멀티플라이어가 수업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위에가 w0 같은 경우는 0과 곱해져서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x0 같은 경우는 2와 곱해져서 2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w1 같은 경우는 1과 곱해져서 x1의 값인 1과 곱해져서 1이 될 거고 x1의 그레디언트는 w1과 곱해져서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최종 답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흐름이 발생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직접 딥러닝 모델 자체는 매트릭스 폼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매트릭스에 관한 미분을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흐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얘기할 거는 레귤러리제이션인데 레귤러리제이션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모델의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델의 복잡도를 일부러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웨이트 디케이가 대표적인 레귤러리제이션의 방법 중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가중치를 감소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중 로스, 토탈 로스 펑션에 데이터에 대해 관한 로스도 있지만 이런 레귤러리제이션 로스 텀들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W가 이제 파라미터, 우리 가중치잖아요. 그 가중치의 놈의 제곱이면 가중치에 대한 놈이면 크기잖아요, 크기. 아니면 뭐 볼륨인 거잖아요. 그 볼륨. 어떤 가중치 매트릭스의 크기를 레귤러리제이션 로스로 설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로스가 커지는 거고 정확히 말해서 파라미터 이 웨이트 파라미터 가중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스도 커지는 거고 근데 얘를 이제 최종 로스 텀에 추가했다는 거는
어쨌든 최종 로스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레귤러리제이션 로스 또한 감소하겠죠. 이 말은 곧 가중치의 어떤 크기 또한 감소할 테니까 모델이 좀 더 단순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람다라는 어떤 상수가 있는데 이 상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 정해주면 되는 거고, 이 상수가 커지면 세면 셀수록 레귤라리제이션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거죠. 즉 그만큼 모델의 복잡도를 억제시키는 거고, 억제시키면 시킬수록 지금 보시면 람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델이 단순해지잖아요. 원래 막 이렇게 복잡했었는데 점점 이 레귤라리제이션 텀을 좀 크게 가져가면 이렇게 좀 더 단순해지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 자체를 작게 만들어서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레귤라라이저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L2 레귤라리제이션 방법이 있고, L1 같은 경우는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L2랑 L1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얘는 제곱을 해서 쓰는데 얘는 그냥 가중치들의 절대값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일라스틱 넷 같은 경우는 그냥 L1과 L2 레귤러리제이션을 뭐 동시에 사용한다. 이것도 회귀 분석 때 배우긴 하거든요. 회귀 분석에서도 배우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이구나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맥스놈 어떤 어퍼 바운드를 주는 거죠. 어퍼 바운드를 줘서 여기 선은 넘지 않도록,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뭐 제한을 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레귤라리제이션 방법으로는 드롭아웃이 있는데, 드롭아웃은 이거는 트레이닝 과정에서만 하거든요. 훈련할 때만 하는 건데, 학습할 때 일부 뉴런을 비활성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 어쨌든 학습을 하면 그레디언트가 흐를 거잖아요. 아까 뭐 예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흐르게 될 텐데, 우리가 드롭아웃을 하면 그냥 드롭하는 거예요. 뉴런들을, 그 몇몇 뉴런들을 랜덤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다 X 표시가 펴지면서 얘네들은 학습을 안 하고, 즉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0이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레디언트가 0인 거죠. 그럼 학습을 안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있는 그레디언트가 그냥 얘 뉴런은 학습하기 싫어, 그럼 여기는 그냥 0 써버리는 거죠. 뭐 아니면 랜덤으로 뭐 얘가 0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를 비활성화시켜서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비활성화시켜서 복잡하게 학습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든 뉴런이 다 학습을 하면 모델이 복잡해지니까 일부러 학습을 다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복잡해지는 것도 막는 거죠. 학습을 덜 시켜서.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 그냥 막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뉴런들이 있는데, 이런 뉴런들은 뭐 활성화를 안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지 않아서 학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훈련 시간, 트레이닝, 학습할 때만 이제 비활성화 시키고, 테스트 타임, 우리가 모델 직접 사용할 때는 비활성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피해 확률로 드롭아웃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활성화 된다고요. 네. 그래서 드롭아웃이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라는 결과를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Y축이 클래시피케이션 에러잖아요. 확실히 드롭아웃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게 좀 더 모델이 제너럴하다, 더 오버피팅이 되지 않는다 더 라는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볼 건데, 뭐 많아요. 종류 진짜 많은데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어텐션 메커니즘이나 뭐 트랜스포머까지는 다루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딥러닝 수업에선 다루긴 하는데 거기까지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그냥 단순한 형태인 이렇게 네 가지만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MLP는 사실 우리가 했잖아요.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여전히 정말 많이 쓰이는 모델이기도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고요. 뉴럴 네트워크의 일부에 쓰인다고 해야 되나? 이제 CNN 같은 경우도 이제 CNN과 MLP 합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MLP가 가장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이면서 정말 알아둬야 되는 기본이 되는 뉴럴 네트워크면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지만 뭐 단독으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CNN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처리할 때 정말 많이 쓰거든요. 왜 이미지 처리할 때 많이 쓰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해보고 아래는 LSTM인데 사실 LSTM은 RNN의 일종이거든요. RNN의 일종이긴 한데 이제 뭔가 좀 여기 뉴럴을 빼먹었네요.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는 이제 좀 반복을 한다? 반복을 좀 하는 거? 어떤 이거는 그림이랑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LSTM은 좀 기억을 하는 이 말 그대로 이름값 니값 하는 것 마냥 진짜 기억을 합니다. 이전 것들을 계속 불러와서 이전의 입력들을 계속 불러와서 좀 더 이전의 데이터들과 지금의 현재 데이터들을 좀 골고루 균형 있게 학습을 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가 끝났고 뭐 MLP는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모든 뉴런들이 하나의 각각 뉴런들마다 가중치가 다 연결되어 있고 원래 여기도 다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각각에 대한 가중치가 존재하고 그 가중치와 입력 값의 곱으로 다음 레이어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인풋이고 히든이고 아웃풋인 거죠. 이런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볼루션 이런 네트워크인데 CNN을 얘기하기 전에 컨볼루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작은 유닛의 셋에서만 연결되어 있는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유닛이 그냥 뉴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그림으로 볼 땐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MLP는 전부 다 연결됐잖아요. 이런 뉴런들이 아니면 뭐 유닛들이 이제 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좀 일부의 유닛들에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런 2차원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2차원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때 하나의 노드가 일부분의 데이터의 일부분에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3 곱하기 3이라고 하면 3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이 3 곱하기 3 전체 중에서 3 곱하기 3 매트릭스만 하나의 노드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컨볼루션이고 이제 이미지 안에서는 이 컨볼루션 하나하나가 로컬 패치에 해당한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 2D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면 뭐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었다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우리가 컨볼루션을 각각 일부분 요 이미지 일부분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로컬인 거고 일부분의 패치를 보는 거니까 로컬 패치.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 이미지에서는 이 컨볼루션이 로컬 패치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완전 다른 형태죠, MLP와는. 그래서 컨볼루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렇게 웨이트 쉐어링이 있는데요, 가중치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MLP 같은 경우는 이 가중치를 하나하나가 다 있었는데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웨이트를 쉐어링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D 1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컨볼루션이 1 곱하기 4인 거죠. 4인 컨볼루션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네 가지의 데이터만 보는 거고 그 네 가지 데이터를 물론 여기는 각각의 쉐어링 웨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W1, W3, W4가 있는데 얘를 똑같은 컨볼루션으로 W2, W1, 2, W3, W4라는 웨이트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원래 MLP였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이잖아요. 원래 MLP였으면 일단 첫 번째도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두 번째도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세 번째도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 각각 이 선 하나마다 웨이트가 다 달랐습니다. 모든 웨이트가 다 달랐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에 범위만 정해놓고, 1 곱하기 4다. 나는 1 곱하기 4 컨볼루션을 사용할 거야 하면 이 4개에 대한 웨이트만 정의합니다. 이렇게 4개만 정의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컨볼루션을 재탕해요.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가중치들을 공유한다 이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3개고 8개면 3 곱하기 8 해서 24개의 웨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4개밖에 없는 거죠. 이 4개. 이 4개를 그대로 쓴다. 하나의 노드당.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단순해지는 게 아닌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CNN에서는 채널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좀 이따 뒤에서 설명할게요. 다음 페이지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 다다음 페이지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컨볼루션인데,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3 곱하기 3 컨볼루션을 사용하다 했을 때 그 많은 데이터 영역 중에서 3 곱하기 3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로 가져옵니다. 3 곱하기 3이 하나로 대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로 대응된 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계산을 다 하면 뭐 다시 새로운 어떤 값들이 결과값이 나오겠죠. 지금은 보면 이게 사실 좀 더 커야 되는데, 저 4 곱하기 4만큼이 나오려면 이게 좀 더 크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얘들이 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다음 애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풀링에는 뭐 맥스와 민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 더 있다면 뭐 평균이 있는데, 맥스는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2 풀링이다 하면 2 곱하기 2 영역 중에서 그냥 가장 큰 값을 하나로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민은 말 그대로 최소, 이 평균은 이 네 가지 값을 평균해서 하나로 매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뭐냐면 그냥 맞는 말 그대로 보폭이거든요. 보폭. 그러니까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지금 보면 한 칸씩 움직이잖아요. 얘가 원래 이만큼 움직이는 거를 한 칸만 움직이고, 얘는 2칸 움직였네요. 한 칸 움직이면 좀 색깔이 좀 잘 보이는 걸로 두께를 늘릴까요? 원래 얘 하나 한 칸씩 움직이면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맞죠? 다음 거. 그래서 원래 이렇게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폭이 2니까 한 번 움직일 때 2칸씩 가고 2칸씩 가고 2칸씩 가는 거죠. 지금 3개니까 네, 이렇게 2칸씩 가는 거. 그래서 이 스트라이드는 보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한 칸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2칸 움직인 거죠. 2칸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드도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컨볼루션과 풀링,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점점 이 피처의 크기를 좀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컨볼루션 이런 네트워크라는 걸 형성하게 되는데, 뭐 K라는 인풋이 있다고 칩시다. K라는 인풋에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일부분을 로컬 패치 또는 뭐 컨볼루션, 이 로컬적인 요 일부분만을 떼와서 하나의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걸 이제 로컬 패치를 옮겨 다니면서 각각에 대한 하나하나씩 이걸 한 칸까지 옮겨 다니거나 뭐 2칸 옮길 수 있겠죠. 스트라이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다음 이미지 맵 뭐 아니면 뭐 히든 레이어의 결과값들을 어쨌든 형성합니다. 그렇게 형성을 하고 거기서 또 컨볼루션을 취해주고, 아니면 또는 뭐 풀링을 취해주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고요. 반복하면서 지금 보시면 3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왜 3개가 만들어지냐? 이게 바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채널입니다. 채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웨이트를 공유해버리면 이거 너무 단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게 웨이트를 지금 같은 경우 스트라이드가 2인 거고 3개 만들어졌으니까 3개 만들어진 건 중요하지 않나요? 그냥 4개
썼으니까 4개잖아요. MLP는 24개의 웨이트가 있는데 얘는 4개밖에 웨이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단순할 수밖에 없죠. 엄청 단순하게 압축돼 버리는 거니까 이제 채널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늘려줍니다. 예를 들어 채널이 뭐 10개면 10개에 대한 컨볼루션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하나의 컨볼루션으로, 얘는 두 번째 컨볼루션으로, 얘는 세 번째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컨볼루션들을 이용해서 이미지 맵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3개를 썼으면 아까 전에 웨이트가 4개였으면 3개의 채널이 있으면 예,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 너무 웨이트가 없으면 너무 단순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좀 더 만들어주는 거고, 채널을 계속 늘리죠. 채널을 계속 늘리면서 최종적으로는 2차원이었던 얘가 원래 뭐 지금 같은 경우 2 곱하기 있는 거를 최종적으로는 1 곱하기 1의 채널 수만큼, 그럼 최종적으로 1차원이 되는 거죠 사실. 1 곱하기 1 곱하기 C는 사실 C니까. 그래서 채널 수만큼의 어떤 벡터를 만들고 그 벡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용해서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 아웃풋을 계산하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일단 넘어가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뭐냐면 그냥 MLP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게, MLP는 이제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고 일부에 좀 일부분에 쓰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사실상 MLP인데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레이어잖아요. 맞습니다. MLP도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풋이 1307이면 그리고 결과가 10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중치가 싹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하나에 대한 하나가 쫙 돼 있고 하나 또 쫙쫙쫙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용해서 차원을 줄인다. 예를 들어 여기가 307이었다면, 아니 물론 채널의 값이 뭐 64개 있었다 했으면 얘를 이제 뭐 10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클래스 태스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클래스의 개수만큼이 이제 얘가 클래스의 개수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사실 소프트맥스를 취해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리그레션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cat 클래스에 cat 도그 뭐가 있을까요? 뭐 fish 등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뭐 10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해줘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면 이제 어떤 확률값이 나오는데, 확률값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접근 안 했으니까 뭔 소리지 싶을 수 있잖아요. 그냥 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큰 애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저번 수업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소프트맥스를 취해져서 예를 들어 캣의 점수가 0.7이 나왔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캣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최종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가 애매한 게, 우리가 구조는 다 이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CNN을 이용해서 마지막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10개 차원으로 1 곱하기 10의 벡터로 만든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낸다 라는 게 끝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웃풋과 인풋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를 잘 넣어서, 예를 들어 개 이미지를 넣었어요. 우리가 CNN을 이용해서 최종 결과가 캣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원래는 이제 얘는 개였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럼 틀렸으니까 그만큼의 로스를 만들 거고, 그만큼 로스가 생겼으니까 얘를 백프로퍼게이션해서 웨이트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럼 CNN이 이제 학습이 되거든요.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SV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진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클래스파이어 아니 뭐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런 거를 어떤 선을 만들어주잖아요. SV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해가 되죠. 직관적으로 이해되는데 DNN은,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들은 그냥 우리가 구조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만 주면 알아서 학습을 한다 이거죠. 아니야, 인풋과 아웃풋 주면 알아서 로스 계산해서 학습을 한다 이거죠. 그게 끝이에요. 잘 돼요. 심지어 엄청. 그래서
이 내부 구조가 왜 이렇게 사용했고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셔야 됩니다. 아니 애초에 몰라요. 지금 연구자들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잘 된 게 좋은 거다라는 결론만 있지. 사실 저도 딥러닝 공부하면서 이 내부가 알아서 학습하는 게 왜 이 내부를 뭐 차원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게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잘 되니까 쓴다라는 게 결론이라. 그래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딥러닝 모델이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알아서 학습할 뿐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최종적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결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임을 학습하는 이런 네트워크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음, 시퀀스 같은 경우는 시퀀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그냥 센텐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시퀀스라고 하면 이렇게 인풋 값이 좀 여러 개의 인풋으로 좀 이루어진 이런 것들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 센텐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I am studying deep learning 라고 한다면 얘가 x1, 뭐 x2, x3, x4, x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센텐스 아니 시퀀스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타임을 쓰면 좋을 거다. 시간을 어느 정도 학습하는 게 좋을 거다. 왜냐면 시간 순서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시간을 학습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용들로 보면 뭐 이렇게 시퀀스 레코그니션, 또 이거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피치 레코그니션 있는 거죠. 연설을 할 때 연설도 시간의 흐름대로 얘기하니까 입력값이 시간에 따라 들어올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물론 도큐먼트 어떤 대본이 있다면 이걸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문장 하나하나씩이 들어올 테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간 순서가 중요하다 보니 시간 학습해야 되는 거고, 시퀀스 리프로덕션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뭐 타임 시리어스 프레딕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측하는 거죠. 다음 뭐 시퀀스 어소시에이션 이런 것도 어쨌든 시퀀스 자료용을 사용할 때 이런 타임이라던가 어쨌든 뭐 순서 올더들을 학습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거에 대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타임 딜레이 네트워크가 있고 리커런트 네트워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럴이 생략되긴 했지만 이게 RNN인 거고요. 얘는 이제 뭐 잘 안 쓰이긴 하죠. 그래서 타임 딜레이 뉴럴 네트워크는 뭐냐? 그냥 인풋을 딜레이 넣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이거 학습할 때 원래는 한 번에 학습하잖아요. 그러니까 MLP에서는 그냥 한 번에 학습을 하는데 인풋을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학습하는데, 타임 딜레이 뉴럴 네트워크는 뭐 첫 번째일 때는 얘만 넣고, 두 번째일 때는 두 번째만 넣고, 세 번 뭐 t일 때는 뭐 t까지 넣고, 그래서 딜레이를 주면서 다음 인풋을 뭐 딜레이를 주면서 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발전된 버전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얘는 뭐냐면 그림이 사실 이 그림이 진짜 정확한데 난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지 싶을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 빨간 선이 MLP에서 없는 애들이잖아요. 이 빨간 점선이. 근데 RNN은 거기다 이 빨간 점선만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습을 진행할 때 이전 리프레젠테이션 값도 본다라는 거죠. 이 어쨌든 요 보라색 노드들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값들이고, 그 값들을 원래는 다음 레이어에 가져야 되는데, 아니요. 다음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할 때도 이전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노드의 이전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값들을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에 따라서 펼쳐보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인풋이 들어왔습니다. 인풋들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 인풋이 들어왔는데 이전에 썼던 이 결과값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인풋이 원래 3개였잖아요. 정확히 이건 바이어스니까 인풋이 2개였는데 이시 인풋이 4개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2개랑 이전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값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도 다음 인풋 값들이랑 이전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값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전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전 것들에 대한 데이터와 다음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그 시간 순으로 학습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LSTM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나온 정보를 좀 더 기억해야 되는 경우, 이거는 태스크마다 중요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학습을 하는 건데, RNN 같은 경우는, LSTM은 어느 정도 중요도를 반영하면서 이전 것과 다음 거의 중요도를 반영하면서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조가 복잡한데, 그냥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게이트가 존재하거든요. 게이트가 여러 개 있고, 이제 이 세 가지의 게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forgot 게이트입니다. 다음은 input 게이트고요. 다음은 output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가 뭐냐면 forgot 게이트는 말 그대로 까먹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거고, input 게이트는 이 인풋 값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 아웃풋 게이트는 이 나온 최종 아웃풋을 쓸지 말지를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금 보시면 이 SH가 결과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 SH를 쓸까 말까 이겁니다. 원래 이제 쓴다면, 이제 기억을 한다면 얘를 한 번 더 돌려서 인풋 값을 받는 거고요. 기억을 하고 싶지 않다면 얘를 차단시켜서 이제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 기억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결정하냐? 가중치로 지각학습합니다. 학습을 진행하면서 기억할지 말지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서 학습해서 나중에 인풋이 들어오면, 아 이거는 이전 거를 기억해서 써야겠다, 아니면 이전 걸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걸 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학습합니다. 아니 이거 골 때려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학습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학습을 한다,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 이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인풋 게이트도 얘도 이거를 다음 이제 SH로 넘어갈까 했을 때 얘가 차단시키거나 차단 안 시키는, 지금 들어온 인풋이 사실 쓸모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아웃풋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온 정보와 지금 들어온 정보들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서 학습을 하면서 좀 판단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이전에 나온 정보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시퀀스, 센텐스, 아니면 컨텍스트, 문맥이 들어온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he나 she 같은 대명사가 나오면 이 대명사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억하는 것들을 forgot 게이트, input 게이트, output 게이트가 알아서 이제 잘 학습을 해서 이 정보들을, 예를 들어 뭐 이전에 지원이 나왔다, 뭐 이전에 뭐 소피아가 나왔다 하면 얘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만큼을 지원이라는 애를 기억을 해야 되나라는 걸 알아서 학습한다는 거죠. 이전에 나왔던 인물인 소피아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나, 그걸 알아서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게이트, 핵심은 게이트거든요. 이 게이트를 이용해서 알아서 지가 잘 학습해서 이전의 정보를 가져올지 말지 잘 학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LSTM까지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머신러닝 및 딥러닝 튜터링이 마치게 되었고, 제가 직접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준비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나 만드는데 뭐 4시간, 5시간, 6시간 걸릴 때도 있고, 뭔가 어느 정도까지 다뤄줘야 되지 싶을 때도 있었고, 뭔가 의욕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뭔가 대면으로도 계속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제 또 금요일에 자꾸 막 일이 생기다 보니까 녹광으로 막 올려주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캐글 익스퍼리언스만 남았는데, 그것만 하고,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수업을 따로 진행하진 않을 거고 과제로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드만 돌려보면 되는 과제라 한번 코드 돌려보면서 MLP, 아니 또는 뭐 CNN까지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CNN 좀 더 되면 CNN까지 해서 간단한 딥러닝 파이터치 코드 돌려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